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 체제로 출범한 가운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견제구를 날리면서 투톱 간의 기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홍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파 대결일까요? 투톱 대결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가장 지긋지긋하게 느끼시는 것도 바로 당내 계파 분란이라는 사실을 집안 싸움, 계파 갈등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하도록 부적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당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 과거 민주당이 했던 그런 애서유식의 방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의 관계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개인 소견이었을 거예요. 후보에서 끌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싸우면서 건설하도록. 네, 김영준 교수님, 친박과 비박 싸움입니까? 아니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싸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자유한국당에는 이제 친박은 사라진 겁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친홍 체제가 들어왔다라는 거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요. 그건 뭐 홍준표 대표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과거에는 뭐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면은 후자인 경우가 맞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투톱이 대결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재보궐선거에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반드시 나가서 나도 빠지 달고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당원 당규상 실은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원내는 모두 다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대표를 선출한 이유는 저렇게 기싸움을 한다든지 투톱 간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같이 함께 이 당을 재건할 것이냐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너무 빠르게 이게 뭐 우리가 즉 말하는 허니문 피리아드도 없고 밀월 관계도 없고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서로 충돌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지도체제를 선출한 그 근본적인 취지와는 많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원내 일은 내가 한다면서 기싸움을 벌인다면 초반부터요. 이것도 또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쪽에 저는 뭐 오늘 개인적으로는 양비론에 가까운데 왜냐하면 이게 자유한국당이 가장 부족한 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뭐냐면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뭔가 이게 대안 없는 반대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그 보수의 품격, 정치의 품격인데 이제까지 보면 이게 홍준표 대표는 뭔가 이게 막말이나 독설 이런 게 품격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뭔가 이게 대안 있는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이게 좀 지나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양비론으로 보고 뭔가 이게 두 분이 좀 더 한 발짝씩 양보해서 뭔가 이게 조화롭게 가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는 사실 뭐 독불장군 리더십이다 이런 또 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좀 리더십을 좀 길들이려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길들인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우려의 시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정말 누가 보든지 정정당당하고 공평하고 또 말도 정제해가면서 또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가져간다고 그런다면 저희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신뢰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예전에 페북에 올르듯이 좀 국민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말씀을 계속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 당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 지금 뭐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국회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 대야
그 국회에서의 관계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당의 원내대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당히 야박합니다. 예. 네, 새로 취임을 했으면 사실은 서로 덕담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예. 저 부분을 보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은 작년 12월 16일 이후에 사실상 당의 선장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거의 7개월 정도를 거의 당을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결정을 해왔는데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뭔가 지금 상황에서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정도로 보수에서도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보수에서 상당한 이런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는 뭔가 바꿔보자. 지금의 이렇게 반대만 하는 반대. 지금 국민 일부에서는 발목잡기라는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뭔가 나중에 가서 책임을 묻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돌아가게 해주자라는 그런 측면의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서로 덕담을 하면서 원내대표와 대표가 호흡을 맞췄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가시도침말이 오가는 것 예.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투톱의 균열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미래까지도 사실은 어둡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같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요즘 말수가 부쩍 줄어든 홍준표 대표가 오늘 심경을 SNS에 적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보수우파 정당 최대 위기 상황에서 일부 극소수 구박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친 박근혜계들이 나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과 혁신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는 양박이라는 표현을 예. 썼었어요. 뭐 좀 표현하기가 좀 거칠지만, 예, 뭐 이른바 네, 양박해서 양아치 친박의 준말이었죠. 준말인데 예. 이제 지금 이제 구박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결국은 홍준표 대표는 혁신 중에서도 인물 혁신, 정당 조직에 대한 혁신, 정책 혁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혁신의 핵심이라는 것은 친박의 청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문제는 지난 선거 과정, 총선 속에서요. 대부분이 친박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결국 어떻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2년짜리 당대표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5개월 남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저항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결국은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결국 당을 환골탈퇴를 하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경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에서도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뭐 양박이라고 했다, 구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친박을 일컫는 건데 이른바 바퀴벌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름 당 대표로서 구박과의 또 일전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구박이 구박한다. 이거 예. 되게 신조어인데요.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보는 게 일단 이게 이번에 완전히 친홍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철우 의원 또는 이게 유여의 최고위원 또는 이게 김태흠이나 이재만 이런 분들도 최근에 이게 다 친홍으로 이미 당을 장악했는데 예. 만약에 구박이 누구를 구박하는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이 구박이 구박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다. 이미 친홍 체제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 거의 예. 뭐 됐고 이번에 70% 가까이 얻었기 때문에 예. 완전히 친정 체제 구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홍준표 대표의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당을 장악해 나가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 체제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고위원 구성에서는 예. 거의 원내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내 107석에 달하는 의원들의 이 구성을 본다면 아직도 친박의 세력은 상당히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예. 측면에서 저는 원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당 전체 역할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홍준표 대표가 당을 장악해내겠다. 사실은 최고위원회 구성에서 상당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책임당원도 72.7%나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당을 바꿔보겠다. 그리고 특히 친박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신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합리적이고 열린 예. 모습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이런 대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구박만 홍준표 대표를 구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바른정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친박들을 향해서 양박이 무슨 뜻인지 입에 올리기 어려운데 아마 다 알고 계실 만큼 그렇게 쓸 수 없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친박을 공격했던 분인데 후보가 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친박들에게 내려졌던 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 그 솜방망이 징계 몇 개조차도 완전히 무장 해제해버린 분이 바로 홍준표 전 후보 본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후보 홍준표 대표는 늘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동하고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홍 대표님 취임 첫날부터 홍준표스러운 행보로 또다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신임 당대표들이 여야 정당들을 돌며 상견례를 겸한 취임 인사를 한 관례를 깨고 여당인 민주당만 방문한 것입니다. 한국당 측은 양당 구도 복원을 위한 전략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해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아니라 아주 옹졸한 장대입니다. 어차피 만나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니 일단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귀 막고 정치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은 물론 소수정당인 정의당까지 찾아가 예의를 갖춘 이해운 대표와 크게 대비가 됩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쏙 빼고 민주당만 찾아간 홍준표 대표. 바른정당이 섭섭할 만은 하죠. 지금 범보수 경쟁을 하고 있는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수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완패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울 때가 아니란 서로 싸울 말씀이시죠? 때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죠. 북한이 ICBM 성공을 얘기하고 있고 안보에 대해서 서로 두 보수 정당들은 일찬이면 있다고 한다면 저라면 즉각적으로 이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의 미래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 당대표를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게 현 시점에서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참 저는 보수가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었어요. 보수 정당끼리 싸우고 한국당에서는 또 투톱이 싸우고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건데요. 저도 이게 그 인사를 안 간 건 아주 잘못됐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김상곤 그 후보자 있잖아요. 국민의당이 협조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됐잖아요. 그럼 이게 국민의당이든 바른당이든 한 당만 여당이 붙어도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두 당도 당연히 인사를 갔어야 된다 봅니다. 이번엔 제보 조작 사건으로 최대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 얘기를 잠시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오늘 일치밀론 분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오늘 냉면집에 비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자꾸 이제 단독 범행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단독 범행이면 국민의당은 면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꾸 이제 아니 뭐 콜레라는 그 콜레라균은 이유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단독으로 만들었던 합작으로 만들었던 그 콜레라균을 갖다가 국민의당 분무기로 뿌린 거 아니에요? 뿌린 쪽이 더 어찌 보면은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많으면서도 나한테 많은 척 안 했다. 뭐.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그러니까요.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서정욱 변호사님, 냉면집 잘못이지 대장균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비유가 둘 다 안 맞다 봐요. 뭐냐면 이게 콜레라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콜레라균인지 알고 뿌린 경우하고 모르고 뿌린 경우는 재책이 틀리잖아요. 근데 노회찬 의원의 말은 콜레라균인지 알면서도 이게 분무기로 뿌렸다는 전제인데 그건 이게 국민의당이 그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비유가 안 맞고요. 그다음에 대장균도 마찬가지예요. 대장균은 이게 물질한테 어떻게 쏘가요? 근데 이유미 씨는 사람이니까 쏘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비유가 둘 다 안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이게 그 너무 이게 검증을 소홀히 하고 섣불리 공개한 거는 책임은 좀 있다 봅니다. 법률 전문가시니까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유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원래 노회찬 의원이 굉장히 비유를 잘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 아주 능숙한 분이죠. 저는 뭐 비유 일반으로서는 할 수 있는 너무 좀 과한 비유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지만 뭐 콜레라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부분보다는 이 사안을 좀 더 냉철하게 좀 짚어야 된다. 분명히 국민의당이 검증을 하지 못한 거지. 이거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정보 조작
조작은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범죄와 또 정보 조작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 부분을 좀 더 냉철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게 자칫하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서 사안의 본질이 엉뚱한 것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회찬 의원의 비판의 의도는 뭐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런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이슈 그리고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직 상황 파악이 다 안 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런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냉면집이다 뭐 이런 비유까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국민의당을 보면요. 교수님. 원래는 좀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로 힘 좀 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안을 놓고도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민이 크겠죠. 가장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동안은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없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이 결국은 자꾸만 집권당과 같이 연대나 협조하는 건 좋은데 일부에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당은 야당인 것이고요. 야당의 본질이란 것은 여하튼 정부를 잘 비판하고 견제를 해서 건강한 정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우왕좌왕하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너무 반대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데 국민의당이 반대만 하는 얄미운 뭐 야당이 돼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건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급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제 지적한 거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뭐냐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지금 저희가 햄릿에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일단 협조할게, 인사청문회와 별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생각해보니까 이건 또 야당의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비협조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말을 바꾸는 상황이 되거든요. 국민의당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정말 딜레마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여당의 이중대라든가 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역할에 양쪽에 대한 비판이 있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사실은 이제는 두 달이 거의 다 돼갑니다.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앞으로 이제 몇 달 정도 지나면은 문재인 정부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아직 정부 출범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의 비판의 의식의 일단들은 최소한도 일을 하게 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오죽하면 자유한국당보다도 낮아진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에 충실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 문제도 심사를 하되 정말로 잘못된 부분, 국민들이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또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공무원만 늘린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심의해서 제대로 이 정당의 역할을 해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할 때 국민의당의 정당으로서 역할도 살아날 수 있다.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가져야 될 생각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지러운 전국에서 국민의당이 국민의당만의 정체성을 좀 잘 찾아나갈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향했는데요. 미국으로 갈 때와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무력 시위로 그렇게 보냈습니까? 네. 발표도 다 했고요. 공동을.
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 오늘 상당히 좀 어두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독일로 향하면서 한 얘기가 무겁다, 이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쪽에 상당히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 한마디로 기존의 대북 정책은 대화거든요. 이번에 트럼프하고 대통령하고 할 때도 일단 이게 그 미사일 도발을 중지하면 바로 이게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핵 폐기를 간다. 이게 단계적 접근 방법인데, 근데 이번에 미사일 도발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이제는 제재로 바로 이게 대화에서 제재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거다. 따라서 이게 이번 베를린 선언에서도 뭔가 이게 강력한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일로 향해서 그 연설문을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연설문 내용이 이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어렵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출된 게 두 가지 사항이었었거든요. 하나는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 대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양해를 구한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동결 대화 그리고 폐기라는 이 2단계 북한 해법 관련돼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름대로 서로가 교감을 가져갔었는데요. 결국은 북한의 ICBM의 발사를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상대할 수 있는 파트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아웃, 트럼프와 직접 이게 얼마나 무거운 그런 그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베를린에서 새로운 신베를린 선언을 얘기를 하더라도 워낙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메시지가 전달할 때는 상당히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어두운 표정으로 G20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출국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 표정에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고뇌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잠시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배웅간 임종석 비서실장 이른바 뭐 하회탈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박 웃음을 또 지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출국차 때도 한박 웃음을 지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원래 스타일이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웃고요. 지난번 뭐 대통령과의 원래 평소 표정이 그렇습니다. 대통령과의 커피 타임 때도 환하게 웃었고 뭐 직원들과 만날 때도 그랬고요. 이번 출장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좀 약간 웃음을 자제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같은 경우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이 천성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의 상황은 정말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정상들과 한미일 정상회담 있죠. 한중 정상회담 많은 부분에서 정말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좀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좀 절제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워낙 천성이 밝고 친화력이 높습니다. 감출 수가 없나 봅니다. 뭐 표정 관리 못했다 이런 반응보다는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이 간다. 상사 출장 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두 가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그 YTN을 통해서요. 실은 비서실장이 저렇게 모든 행사에 참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잘못된 관행인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때서부터 이상하게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의 청와대는 항상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없을 경우는 비서실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은 탈권위적에서 과거에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저렇게 나가서 손 흔들고 이렇게 환송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하게 갔다 오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를 포함해서 탈권위주의적 행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금 정도 변화를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임종석 실장의 환한 웃음을 봤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오늘 상당히 단호하고 또 굉장히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대해서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그리고 오늘 군 당국에서는 참수 영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수 영상도 있고 여기 미사일 한미 합동으로 미사일 그 발사 훈련도 했고요. 저는 이게 당연히 그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른바 김정은 참수작전 가상 영상입니다.
북한의 뭐 김정은 집무실의 창문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런 걸 공개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김정은도 그랬죠. 이게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이게 미국이 뭐 선물 보따리를 준다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어차피 저 대응으로 저는 이게 장면도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김정은에게 어떤 반대급부로 필요하다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자면 투트랙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ICBM 도발까지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좀 강경하게 급선회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대북 정책이 좀 많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칙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식, 왜냐하면 북한이 저런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위기를 주고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한미동맹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그러니까는 과거와 다르게 즉시 한미연합 이 훈련을 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조율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런 영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로 강한 튼튼한 안보와 단단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압도하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땠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를 다 잃어버린 채 개성공단까지 막아버리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에 제재해달라, 또 도발하면 중국에 제재해달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그런 외교안보 정책을 이제는 우리의 힘과 안보의 탄탄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우리의 협상을 북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나가야 될 중요한 이 남북 간의 협상, 국제 협상에서 가져가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저 참수작전 때문에 최근에 김정은이 주량도 2배로 늘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간략하게요. 야당에서도 지금 대화 얘기하는 거 너무 낭만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취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유한국당 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야당과 공유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바로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야당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대북 정책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안보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연설 핵심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농단 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이른바 스모킹건이라고 한다면 안종범 수첩을 꼽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 증거 능력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 영장에 의해서 과연 적법하게 압수수색했느냐, 아니면 이게 그 협박을 통해서 불법으로 이게 그 수첩을 확보했느냐. 따라서 이게 그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니까 그게 하나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첩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 적은 서류에 불과해요. 이걸 이게 법적으로 전문 증거랍니다. 따라서 이게 전문 증거는 원래 증거 능력이 없는데 다만 이게 그 작성자, 즉 안종범 수석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건 이게 내가 대통령 말을 바로 그대로 받아 적은 게 맞다. 이걸 이게 인정해줘야만 증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마 정언을 보니까 이게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말을 내가 그대로 받아 적은 거다. 이렇게 정언했고 또 이게 아마 그 수첩을 획득하는 절차에 크게 불법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게 증거 능력이 인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종범 전 수석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첩 내용은 온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준 내용만 적었고 제 의견을 보탠 적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말이 빨라서 의견을 넣을 틈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대통령의 언급, 지시는 없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빨리 결정하라고 독려한 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싸우면서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어서 서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 의견 적은 거 아무것도 없고
말하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대로만 적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게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이죠. 예. 바로 이게 그대로 의견 없이 그대로 적었다. 인정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는 의미고요. 예. 그다음에 뒷부분 있잖아요. 예. 뒷부분이 이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부정한 청탁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수 변호사님 말씀처럼 증거 능력에 있어서 이제 재판부가 과연 인정을 했지만 그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하나를 놓고 재판부가 과연 그 인정을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일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리해진 부분과 불리해진 부분이 있다. 앞으로 그 하나하나의 그 수첩에 나오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재판부의 고심이 클 거라고 봅니다. 통상적 같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건데 지금 자기가 정말 있었었던 수석하고 대통령하고의 관계 속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법정에서 안정범 전 수석이 얘기한 부분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경영권 승계에 대한 지시라든지 언급이 예. 없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를 채택하냐를 넘어서서 이 내용이 앞으로 예.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채택이 될지 인정이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안종범의 수첩이 나온 길에 이 얘기도 오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른바 송송 부부, 송송 커플의 결혼이 화제가 됐는데 안종범 수첩에 송중기 씨 이름이 있죠? 그렇죠. 이게 예. 아마 수첩에 보니까 창조경제, 예. 모범 사례로 그 태양의 후예 예.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태양의 후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태양의 후예가 창조경제의 모범인지 이거는 이게 저는 논평할 수가 없습니다. 예, 논평할 수가 없다는 게 논평이십니까? 하나 예. 재밌는 우리 얘기가 돌았었던 건 뭐냐면 지난 총선에서 졌잖아요. 예. 당시에 새누리당이 졌는데 왜 대통령이 송중기를 만났냐. 예. 그때 굉장히 화가 났다.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예. 굉장히 영향을 4월입니다. 미쳤다라고 예.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예. 정도로 대통령과 그 송중기 씨와의 관계가 하여튼 여러 면에서 좀 화제를 났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창조경제와 관련된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저렇게 대통령과 이제 송중기 씨와의 관계 속에서 이 홍보 자료를 보완하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각별하게 예. 대통령이 챙겼는가라는 예. 걸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 안에 있지만 뭐 결혼 소식 들으면 또 축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안종범 수첩에 담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송중기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그리고 태양의 후예 홍보 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신 거죠. 예. 대통령이 어떤 연예인 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관심과 더군다나 업적을 홍보하라는 얘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예. 굉장히 일부에서는 북한에서는 우상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송중기 씨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힘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수많은 그런 여성들의 인기도 모았지만요. 우리 국내 팬들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입간판도 세워줬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의는 아니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의 그런 눈부신 활동에 대해서 예. 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경탄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을 사랑해야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한 연예인에 대해서 업적을 홍보하라 정도까지 나갔다면 예.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창조경제는 논평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요. 머리가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염색을 했더라고요. 이게 염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예. 좀 알아보니까요. 염색은 이게 법에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그 구치소장이 재량으로 하는데 현재 그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는 안 되고요. 근데 이거 남부구치소는 소장이 아마 직권으로 그래서 이게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거는 이게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허용되는 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펌어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펌은 이게 그 미결수는 안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게 그 기결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청주 여자교도소 이거는 파마도 된다고 합니다. 예. 최순실 씨 얘기 나온 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건강 문제를 상당히 많이 호소하면서 재판 횟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가장 큰 문제를 삼는 예. 거는 이제 일주일에 4번 정도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변호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재판에 계속 임하다 보면은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만나서 변호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건강에 대한 부분야보다는 그쪽 부분이 이쪽이 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변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예. 뭐 더 나가서 대통령도 나이가 이제 52년생이셨기 때문에 오시니까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건강 문제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법원이나 검찰이 우리 그 형소법을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6개월이 지나면 석방해라. 이 말은 이게 장기간 구금을 막기 위한 피고인을 위한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무조건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기 위해서 졸속으로 하루에 4-5번 일주일에 이거는 이게 본말이 완전 그 취지가 잘못됐다 이래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